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사회복지 행정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이란 뭘까? 행정의 한 영역으로서 행정을 정의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공권서류 입장에서 법규 해석적 입장, 또 조건 정비서류 입장에서 이끌어가는 기능서류 입장, 또 기능서류 입장에서 조건 정비적 입장, 또 그런가 하면은 경영서류 입장에서 이끌어가는 행정관리서류 입장, 또 그 외에도 뭐 집행 기능서류 입장, 뭐 등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공권설 법규 해석적 입장이라면 몽테스키유의 삼권 분립에 입각해서 볼 적에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눌 적에 그 중에 행정 중에서도 교통에 관한 행정, 세무에 관한 행정, 또 국방에 관한 행정, 교육에 관한 행정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설의 입장, 법규 해석적 입장의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기능서류 입장에서의 사회복지 행정이란, 기능서는 사회복지를 위한 행정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기능설의 입장이라고, 그래서 사회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조건을 정비 확립해 주는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설 조건 정비서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영서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집단적 협동행위라고 정의하는 것은 행정관리서류 입장, 경영서류 입장이라고 합니다. 교재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고 학자들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이렇게 행정을 정의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교재에 없는 내용이니까 정의를 보면, 자,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할 적에 먼저 공권서류 입장, 공권서류 입장을 우리는 법규 해석적 접근, 법규 해석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공권서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이라고 정의할 때, 국방에 관한 행정, 교육에 관한 행정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으로 사회복지를 위한 지도, 감독에 초점을 두는 것은 바로 이런 공권서류 입장, 법규 해석적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능서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건 정비설이라고 합니다. 조건 정비적, 조건 정비설. 자, 이 기능설은 사회복지를 위한 행정이라고, 여기는 관한 행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위한 행정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조건 정비서류 입장, 기능서류 입장입니다. 여기는 인적 물적 조건, 인적 물적 조건의 정비 또는 확립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기능서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경영설도 있습니다. 경영설. 이 경영설은 행정관리설이라고도 하는데, 행정관리설. 이것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집단적 협동행위, 집단적 협동행위의 개념으로서 집단적 협동행위.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집단적 협동행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경영서류 입장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이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묶어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학자들의 정의가 다양히 나와 있고 175페이지에 보면 일반적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 개념에서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사회복지에 관해 지도 감독하며 사회복지를 위해 인적 물적 조건을 정비 확립해주는 집단적 협동행위,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도 감독하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인적 물적 조건을 정비 확립해주는 집단적 협동행위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 175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175페이지 일반적 개념 보면은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목적 나와 있고, 셋째 줄 지도 감독 및
공권설이죠. 인적 물적 자원의 정비 확립 기능설이죠. 조직적 협력 과정 경영설이죠. 이렇게 해서 공권설, 기능설, 경영설을 묶어서 보통 일반적 정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거기에 보면은 사회복지 행정이란 사회복지 행정을 사회적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조직관리 및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동원과 활용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또 설명하면서 마치 스키드모어처럼 설명했는데 왼쪽 페이지 이제 거꾸로 돌아가 볼까요? 2번에 3번 스키드모어를 보면 사회복지 행정이란 사회복지기관의 사회적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바로 175페이지 3번의 2번 내용 스키드모어 걸로 했다고 알 수 있겠지요. 서비스,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직적 활동이다. 또 경영설식으로 한다면 조직적 협동행위이다. 이렇게 스키드모어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2번 사회복지 행정이 지향해야 될 방향은 어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라고 할 적에 사회복지행정.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행정의 영역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행정의 영역은 어느 위치에 자리에 잡고 있는가? 자, 우리가 국가가 국정 운영에서 이끌어가야 될 미래의 방향을 우리가 이념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사회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복지에 관한 국정 운영의 나아갈 방향을 잡은 사회복지에 관한 국정 운영의 지침 그것을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정책을 성문화해 놓은 것을 법제라 하고 그 법제, 정책을 성문화해 놓은 법제를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바로 행정이라 하고 그것이 서비스로 나타나는 그 바로 실제를 우리는 실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 즉 사회복지 실천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이런 일련의 조직적 활동을 사회복지 행정이라 하는 것처럼 그 행정의 영역은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사회복지 행동이 지향해야 될 거 효율적이고 효과적 운영, 지역사회의 참여 강조, 클라이언트의 욕구 반영, 시민 참여 확대 2번과 4번 같이 연결되어 있지요. 민간 공공, 소위 민관 협력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 나아갈 방향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것만이 방향이 아니고 자 넘어가시겠어요.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을 정의할 때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그러는데 이건 뭐 어디에 사용할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사회복지를 볼 적에는 주체와 객체를 가지고 봅니다. 주체를 가지고 좁은 의미라고 할 때는 실천 현장, 사회 사업을 사회복지라고 할 때에는 좁은 의미에서 바라보는 사회복지입니다. 그에 비해서 실천 현장을 포함한 모든 공사, 또 민간 공공부문의 모든 사회복지 관련 행사, 사회복지 관련 사업의 수행 주체를 사회복지라고 할 적에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객체를 가지고 올 때에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라는 것은 선별주의 운영 이념에 의해서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좁은 의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넓은 의미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굳이 교재모 페이지 적지 않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관점에서도 1번 요보 대상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행정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넓은 의미는 공사의 모든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협동적이고 조직적인 활동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 밑에 박스를 보면 적어도 1급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 보면은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이 나와 있는데 2번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정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자원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2번에 밑에도 두째 줄이죠. 공적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첫 줄에 나와 있군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2번 환경과의 상호 교환적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3번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또 4번 보면은 공식적 사회복지 실천 확대되어가는 사회복지 기능의 실현을 위해 공식적으로 체계화된 조직을 통한 실천 활동이 필요해서 또 6번 책임성 이행을 위해서 이런 등등을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으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접근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행정의 접근 방법에는 민주적 접근 방법, 관료적 접근 방법이 있고
또 당연히 현실적으로는 민주적 관료 접근 방법을 모두 혼합해서 쓰고 있죠. 민주적 접근 방법에서 강조되는 용어에는 다시 참여, 협력, 그렇죠? 참여, 협력이란 단어를 핵심으로 하는 것은 민주적 접근 방법이 될 것이고, 관료적 접근 방법은 우리가 관료에서 보는 것처럼 언제나 규칙이죠. 규칙, 절차와 규칙, 또 분업, 또 비인격성, 또 능력에 기초한 승진과 선적, 소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료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모든 사회복지 조직이라고, 사회복지 행정이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민주성도 반영이 돼야 되지만 거의 대부분이 관료제의 성격이 반영된 관료적 접근 방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도제 명령, 개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78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178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는 거기에서 적어도 4문제가 나올 겁니다. 4페이지에서 적어도 4문제가 나온다 보시고 무조건 별표를 넉넉히 하셔야 됩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도 일반 행정과 같은 행정의 한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행정에서도 행정과 똑같은 접근을 해서 도대체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행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무수히 많은 특징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178페이지에 보시면 공통점, 그냥 일반 행정의 특징입니다. 1번에 보시면 두째 줄 끝에 행정은 문제 해결 과정이다. 2번에 보면은 행정은 무수히 많은 부분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3번에 보면은 3번에 가치 판단적 요소가 작용을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대안을 동원, 소위 입안을 해서도 그 중에 어떤 해결책을 선택할 것이냐는 가치 판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판단적 요소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너 그런가 하면 4번, 5번 미래 다 좋고 8번 모든 행정은 공공의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공공의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 외에도 11번에 목차가 너무 많이 묶었습니다만 행정에는 당연히 의사소통, 직원 간의 상호작용 관계, 또 능동적인 참여 등등을 다 공통된 속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불러드린 거 줄쳐시면서 그 정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지 않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다양한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본다면 1번, 사회복지 행정은 지역사회 내에 인지된 욕구 충족을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브레드쇼의 욕구 분류를 보시면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비교적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 사회복지 행정은 보통 일반 행정에서는 어떤 욕구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한정된 시간 내에 아니면 기간 내에 접수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표현된 욕구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일반 행정은 표현된 욕구 충족을 위해서 행정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은 일반 행정과는 달리 표현된 욕구는 당연하고, 즉 신청한 사람들은 당연하고 날벼락 받은 듯이 쫓아오는 사람들까지 예비 자원으로 예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박한 도움이 필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된 욕구로 표출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준비하기 때문에 여기는 표현된 욕구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지된 욕구를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거기에다 초점을 주시면 됩니다. 또 사회복지 행정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는 3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또 중요 표시를 좀 해주시고, 거기는 나중에 실천했을 겁니다. 과거에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서비스, 지금 주민들이나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주는 서비스, 또 미래에 다시는 그러한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해주는 서비스. 지금 그냥 숙적이 좋게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으로 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이런 것이 있다 해서 나중에 실천에서도 실천의 기능으로 이걸 그대로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회복지 실천에서 기능, 보엠이 제시한 기능이지요. 보엠이 제시한
제시한 기능을 사회복지 행정에서도 사용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또 사회복지 실천, 그러면 우리가 배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는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지만 거기에 확대를 시키게 되면 사회복지 조사도 사회복지 행정이고 사회복지 실천이고,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도 역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실천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실질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5대 영역, 그러면 행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에 좁은 기능, 좁은 보험이 제시한 좁은 의미의 기능을 그대로 행정에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고. 또 3번은 뭐 굳이 줄 안 쳐도 되겠죠. 사회복지 행정은 이사회가 존재한다. 4번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성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 자원을 거기 보면 5번 모든 행정이 다 그러겠지만 특히나 사회복지 행정은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회복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택이 계속적으로 정형화된 방법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런 선택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6번 중요 표시하시고. 어느 행정이나 적자 운영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행정은 더욱더 피해야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돌발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청할지 모릅니다. 적자인 상태에서는 죽어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다른 행정보다도 더, 그리고 당연히 적자 운영은 피해야 된다. 6번에 그 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보시고 8번 아시지요? 일선 행정가의 참여도는 어떤 행정보다도, 다른 행정은 단지 집행부서 실무자라고 불리울 뿐이에요. 우리는 실무자이면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입장.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다른 행정과는 달리 모든 직원들이 행정 과정에 참여하고 바로 그 기준을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특수성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쌀이의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 역시 중요 표시 5만 개 하시고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 보면은 뭐 1번, 자, 읽어보죠. 2번. 사회복지 조직은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사회로부터 유익을 받았고, 이로써 조직의 존재가 정당화된다. 보통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하에서 사회적 후원을 받아 행하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 사회적 이렇게 하지요. 사회적 목적, 사회적 책임, 사회적 후원, 사회적 노력, 이렇게 할 때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바로 그걸 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조직의 존재성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자, 거기는 이제 도덕적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3번부터 7번까지가 주된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하여 활동한다. 자, 출제것. 사회복지 조직의 주된 활동 대상은 바로 이 언제나 만나게 되는 문제나 욕구를 지닌 사람이다. 바로 그거부터 출발하는 거죠. 사회복지 조직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4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직이, 사회복지 행정이 행하는 모든 기술이나 활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존재를 합니다. 또 5번.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조직의 대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5번. 그 복잡하게 다양한 욕구를 가진 인간의 모든 욕구를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행정의 목적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다음에 6번. 사회복지 조직은 인간을 완벽한 기계처럼 다룰 수가 없다 보니까 그에 대한 사용하는 지식과 기술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첫 줄이 나와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셋째 줄, 성공 확률이 그다지 높지 못하다. 이건 사회복지 행정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회복지의 공통점이 성공 확률이 그다지 높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지식이나 기술이 존재할 수조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대상은 누구예요?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라고 해서는 물론 양적 개념으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표준 척도가 없다.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평가의 논란도 많고 변화나 혁신에 대한 저항이 크다. 그래서 3번부터 7번까지를 이렇게 꼭 출제 범위로 꽉 넣고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페이지 넘어서 180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10번에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거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은 거기 보면 행정의 이념과 운영의 이념이 이렇게 있는데, 행정의 이념, 운영의 이념. 자, 이것도 역시 사복행정의 이념 이렇게 하면은,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은 보통 보편성, 접근성 또는 접근 용이성, 편의성, 다음에 효과성, 또 효율성. 자, 이렇게 우리가 그려봅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구성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보편성이고, 접근성이라는 것은 시공간적 장애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과 편의성의 개념이고, 효과성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여기는 적용 범위 확대 최대화지요.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대상을 해야 된다. 접근성이라는 것은 장애의 최소화죠. 접근상 장애의 최소화. 다음에 효과성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효율성이라는 것은 비용 대비 산출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이 거의 통설화되어서 이렇게 4개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러한 그 사회복지 일반적인 통솔화된 이념을 운영 이념과 접목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운영 이념과 접목을 시켜보면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할 때에는 적어도, 자, 이렇게 보편성과 접근성은 보편주의 운영 이념, 보편주의를 운영 이념하게 되면 바로 보편성과 접근성은 높아지지만 상대적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은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선별주의 운영 이념을 그려간다면, 선별주의 운영 이념을 그려간다면 효과성이나 목표에 대한 집중도나 또는 투자 비용 대비 산출은 높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빠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선별주의에서 선별 절차라고 하는 많은 접근에 있는 장애물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180페이지에 오면 그림만 간단히 먼저 그렸습니다. 거기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 공평성, 편의성, 또 효과성, 효율성, 이렇게 해놨는데, 편익성에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 운영 방법상 이념 181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보편주의의 디귿번 181페이지. 공평성과 편의성의 측면에서는, 공평성과 접근성의 측면에서는 적합하지만 보편주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에 비해서 선별주의의 리을번, 선별주의 운영 이념을 택하게 된다면은 효과성과 효율성은 적합할지 모르나 공평성과 접근성은 다소 떨어진다. 거기다가 줄을 쳐놓으시면 간략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여러분들 적어도 1급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어만 적어놨지만, 그 옆에다가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땡땡 치고 대문자로 포스트 코브 적어놓을 수 있죠. 포스트 코브를 적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코브에서 여러분들 이거 자, 포스트 코브 적어도 1급을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고 하고 넘어가는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이란 기획의 과정이다, 조직의 과정이다, 인사의 과정이다, 지시의 과정이다, 조정의 과정이다, 또 보고의 과정이다, 예산의 과정이다, 평가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심할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과정 그러니까 기획한 다음에 조직하고, 조직한 다음에 인사하고, 인사한 다음에 지시하고, 지시한 다음에 조정하고, 이게 아니고 학자들에게
사회복지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 행정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학자들마다 사회복지는 보고의 과정 아닐까? 리포팅. 사회복지란 평가의 과정 아닐까? 에발리에이팅. 사회복지라고 하는 기획의 과정이 아닐까? 플래닝. 이런 식으로 학자들마다 무수히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것이 대부분이 주로 여기에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놓고 여러 무미 철자로 머릿말을 가지고 단어를 연결해 봤더니 그 중에 가장 부드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포스트 코브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브. 그 때문에 여러분 181페이지 있는 것처럼 기획 다음에 조직, 조직 다음에 인사, 인사 다음에 지 이게 아니고 학자들의 정의에서 이것이 주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건 순환적 관계나 직선적 관계, 맞아요. 직선적 관계가 아니고 사회복지 행정이란 기획의 과정이다. 사회복지 행정이란 보고의 과정이다. 사회복지 행정이란 조정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무미하게 섞어놓고 그 중에 머릿말을 연결해서 나온 단어일 뿐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포스트 코브란 단어를 그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저 옆에 적어놓으시고 직선적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서는 묘하게 미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가 나와서 많은 수험생들을 불편하게 하는데 그걸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좀 틈을 채워서 가져가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는 우리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서 몇 개 단어만 좀 이렇게 정리하고 역사는 넘어갈 겁니다. 18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보면 역시 정책론 또는 법제론과도 같이 연결되겠습니다만 1944년 일제만에 만들어졌던 조선구호령 우리가 안 볼 수 없지요. 조선구호령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구호령 뭐 다 아는 거지만 2번 182페이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나라 공공부주의 지침의 역할을 했다. 자, 여러분 중에 모르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음에 미군정식이 말은 길게 했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것은 183페이지 3번 위에서 셋째 줄이죠. 미군정기간이라고는 뭐 완벽하다면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미 군정기에는 어떻게 복지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사회복지 행정이 추진되었는가. 특별한 것도 없었다. 셋째 줄에 보시면 조선구호령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각본도 아무것도 없는 무계획적이고 임기응변적이었다. 그러면서 이 복지를 가지고 통제 수단으로 썼다. 억압과 통제, 온정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마치 큰 혜택이나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3번과 4번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현대 사회복지 행정으로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947년엔 이화여대 그리고 1952년에는 용인에 있는 강남대학교의 사회복지 과정, 사회복지 교육과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947년에는 2대의 기독교 사회학과, 사회사업학과가 개설되었었고 52년에는 강남대학교에 그 당시에는 중앙신학교였는데 사회복지 교육과정이 개설되었었고 57년에는 한국사회사업학교가 창립되었는데 85년도에 이 57년에 한국사회사업 학교를 85년은 한국사회복지 학교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회사업이란 말보다는 사회복지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으로 보면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보건위생부와 노동부 업무를 합하여 사회부를 설립했다. 거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복지행정을 담당했던 부서는 사회부가 있습니다. 보건위생부와 노동부 업무를 합쳐서 사회부를 설립하고 보건, 복지, 노동, 여성 등의 행정 업무를 모두 관장했다. 그러다가 49년도에는 보건부가 하나의 독립부로 만들어지면서 사회부 관장의 보건행정을 분리시켰다. 처음에는 사회부가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것을 넓은 개념으로 다 통과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49년에는 보건부가 만들어지면서 보건행정만 따로 분리되었다. 나머지 좋습니다. 다음에 유연기간 거기에서 출제를 해야 되겠지요. 유연기간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에 대하여 많은 그야말로 가슴 아픈 이재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 누가 들어와서 외국
민간 원조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미국 민간 원조 단체들이 들어와서 각각의 원조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 중복적이고 산만하다 보니까 1952년에 부산에서 외국 원조 단체, 외국 민간 원조 단체 연합회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카바라고 합니다. 거기 탄생이 나와 이제 1952년 한국유연단체 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카바라고 한다. 그래서 이 한국 전쟁 중에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 많은 도움을 줬던 것이 바로 카바가 되겠습니다. 카바. 그래서 이 카바의 영향들 나와 있죠. 그래서 카바는 1970년대 초까지 이 우리의 이 사회사업의 현대화, 거기 보시면 영향 나와 있지요. 한국의 전문 사회사업의 시작을 촉발했다. 그 시설 중심의 사회사업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또 한국의 사회복지사가 거시적 정책, 한국의 사회복지의 역사가 거시적 정책보다는 미시적 사업 위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그런가 하면 사회사업을 구호사업이나 자선사업으로 인식하게 되는 또한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것이 카바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법제서처럼 쭉 나와 있는데 쭉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거기 이 184페이지 1980년대 뒤로 가서 보세요. 이건 법제론 정책론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 것이 있습니다만, 1988년 그러면 노태우 정부가 돼 60이 되죠. 60. 80년 후반 그러면 60하고부터 저 노태우 정부부터만 88년부터 92년까지 그렇죠. 그래서 보면 국민연금이 실시되었다. 88년 최저임금도 역시 88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98년부터 있는 김대중 정부 과정을 넘어가면서 사회복지 공동보험협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렇게 바뀌고, 또 생활보호법이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는 것도 역시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지요. 그래서 둘째 줄에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셋째 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또 그런가 하면은 산재보험의 1인 사업장까지 확대, 그죠? 산재보험 1인 사업장까지 확대. 그리고 2000년부터 의료보험의 통합운영, 이것은 통합주의 운영, 단일보험자주의로 전환을 말합니다. 2000년 국민의 정부 때 있었던 거였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노무현 정부 때는 기억번 2003년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것은 2003년도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행되었고, 그리고 그런가 하면 2003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 185페이지 2005년도부터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두고 반드시 2003년 개정이 뭐냐면 모든 시군구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법적 의무로, 지금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고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의 법적 의무화가 2003년도 개정으로 이루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무기구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개정에 의해서 2005년도에 운영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2007년도부터 제1기 4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 시행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과정들이 185페이지 D급번에 나와 있고, 다음에 실용정보 쭉 있는데 5번에 2010년도부터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 이음 서비스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그래서 행복 이음 서비스, 영어를 이자로 쓰지요. 행복 이음 서비스가 이루어진 것은 2010년이고, 2011년도에 희망 키움 통장으로서 희망 리본 프로젝트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바로 이런 2010년 행복 이음 서비스의 이런 그 예비 단계가 커져서 드디어 자리 잡은 것이 2013년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드디어 행복 이음 서비스가 완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으로 서서히 분위기를 이끌어서 2013년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행복 이음 서비스가 완결되어 가는 과정을 5번, 6번, 7번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미국과 영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는 출제가 꼭 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되거나 정책론이나 법제를, 특히 정책론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뭐 무조건 세 문제, 최소한 세 문제 나오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